제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린 건데 10년 생존율이 이래요. 0기, 1기 각 기수에 따라서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2014년부터 17년까지인데 새로 발생하는 것도 계속 지금 늘고 있고 사망자 데스, 사망자도 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투자하고 항암제 개발하고 뭐 이제 뭐 엄청나게 뭐 곧 뭐 발견될 것처럼 뭐 항상 이제 유전의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좀 이렇다고요. 지금까지 뭐 50년째 거의 50년 전에 그때 얘기했죠. 미국에서 시작한 이후로 했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거예요. 일단 암의 발생 원인.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표적 가설 두 가지 제가 언제 한번 달아본 적도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돼요. 유전자, 염색체냐? 아니면 세포 환경이냐? 여기서 갈라져요. 지금 주류의학 치료에서 하는 항암이나 표적이나 방사치료 하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유전자 염색치료 여기 뭐 로버트 와인버그라는 분의 가설로 시작돼가지고 이쪽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사치료, 영양치료, 면역치료 하는 것들이 세포 환경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미토콘드리아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돼서 뭐 암을 굶기는 치료, 식이영양, 일반 약물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면역 치료, 통합 치료 중간에 이제 있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하는 그런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치료죠. 지금 제가 이제 그 항암 치료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 빨리 분열하는 세포와 제목이 줄기세포. 이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에는 이렇게 지금 된 거, 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암 줄기세포란 거예요. 스템셀이라는 줄기세포가 있고, 요거 이제 나머지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인데, 우리가 이제 항암을 받으면 이게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아쉽게도 대부분 암세포가 죽는데 암 줄기세포는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암 줄기세포. 그래서 결국에는 항암 다음에 저항하는 세포가 남아서 새로운 암세포를 뿌리게 돼서 다시 또 이제 재발되고 전이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화학치료요법에도 살아남는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이게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려다가 한 건데, FDA라고 미국 식약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우리나라 식약처에 해당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미국의 FDA, 식약처, 즉 약물을 허가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차피 지금 세계 의료의 중심이 미국이잖아요. 항암제 그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해석을 좀 해볼게요. 28일 동안 한 달 정도죠. 28일 동안 약 50% 이상 튜머, 그 암이 슈링크 약간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들면 이게 반응이 있다. 액티브하다. 여기 액티브 줄어들다. 그리고 반응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허가를 해줘요. 이게 허가 기준이에요. 밑에 쭉 하는 내용은 뭐냐면 결코 28일 동안에 28일 동안에 그 지금 말한 50%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병 갔는데 이거 약 듣네요. 반응이 괜찮아요. 하는 게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28일 동안 줄어든다 해서 cure of the cancer or extension of life, 암을 치료한다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노네 노 없대요. 지금 이게 그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것 중에서 지금 팩트를 일단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초기 때 아예 저기 아까 연기, 일기 때 그때 수술적으로 떼어내고 나머지 미세암 전이나 그냥 정말 있을 수도 모르는 그런 항암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항암제 자체가 나중에 이제 한 3기, 4기 넘어가고 계속 재발전이 일어나는 이유를 저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항암제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왜 그런 암과의 전쟁에서 아직까지 아까도 보였지만 사망률도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가? 항암제는 계속 나온다는데 그 세포독성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지금 면역 항암제. 암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이루고 있는 단순히 한 가지 치료로만 되지 않기 때문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건데 결국 아까 제가 원인 두 가지 얘기했죠. 지네틱, 그 유전적인 것과 세포 환경 문제.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지네틱 체인지, 돌연변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물일 수가 있는데 이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주류 이야기고 항암제는 그래서 결국엔 증상 치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네틱스라는 게 그 유전이고 한 5%에서 10% 많아야 나머지 한 90% 이상이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 이게 약간 좀 발음 비슷하지만 이게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저런 유전과 좀 관계없는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환경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해놓고 보면 치료 방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건 암은 대사질환이다부터 했던 거 다 이제 했던 이 내용들이 그거고 지금 그 암 대사치료 저도 그래서 그쪽 지금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요즘 워낙에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논문도 많이 나와요. 이쪽 분야에서. 왜? 지금 항암 치료만 갖고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100년 전에 노벨상 수상자까지 소환됐어요. 이분이 100년 전에 암이 산소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바루브루크 이론. 노벨상 수상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최근에 암은 대사치료라고 하는 최근의 권위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대사치료도. 어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저런 다 학자들에 의해서 저게 지금까지 치료된 거.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 DNA는 여기 핵 안에 있네. 그쵸? 이 정도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작에 그때 환자분들한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암 유전자 치료, 표준 치료에다가 이 대사 치료와 면역 치료 뭐 이걸 딱히 뭐 완벽하게 구분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지금 접목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문제, 만성염증 문제, 저산소, 저체온 문제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골랐어요.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이 암을 굶겨 죽인다라는 그런 대사치료의 큰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했고, 요약물, COC라고 해서, 이런 뭐, 당뇨약, 무슨 뭐 콜레스테롤약, 무슨 항생제, 이런 뭐 기생충약 등등이 그때 오프 라벨 드러그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게 암 대사치료에 쓰이는 약물들. 그래서 이걸 지금 실제로 쓰는 분들이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한 COC 처방은 한 4가지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그 암 대사 치료하는 이런 학회나 이제 그 국내외적으로 이제 한 거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약물들 그리고 이제 면역과 관련된 거 대표적으로 효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암이 뭐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잘 유지되거나 하는 분들은 굳이 저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식단, 그리고 영양치료, 면역치료, 이런 것들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질환으로서의 암이라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암도 이제 만성질환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갑자기 뭐 자꾸 유전자 속으로 파고들면 아까 말했잖아. 반쪽짜리라니까 치료가 그게. 그래서 만성질환으로서의 보는 암은 어떤 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거 다 소중해야 돼. 다 중요하게 돼. 그게 기본이 되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예고된 대로 우선은 요즘 영양 중에서 이제 그 아연 할 차례거든요. 일단 아연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서 시간 좀 있으면 더 좀 계속해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미네랄이죠, 미네랄. 요즘 미네랄 지난 시간에 셀레늄 했었고 아연도 이제 필수 미량 원소.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 무기 유기와 무기 차이도 얘기했고, 그래서 필수 이제 미량 원소인데 여기 보면은 이뮤 시스템의 면역이죠, 면역이 필수적인 거다. 요 아연이 그래서 NK셀 활성도 여기도 이제 그다음에 이건 항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면역과 성장과 이런 호르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나와 있고, 음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문제가 채식을 많이 해요. 채식을. 그러다 보면 여기 채식에는 파이틱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소랑 과일에 또 아연 함유량도 낮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능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하고 DNA 합성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DNA나 RNA, 그래서 즉 세포가 새롭게 합성될 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 치료, 예를 들어 수술하시고 뭐 이런 분들 이제 상처 같은 거 나면 여기 보면은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C, 아미노산 E 정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봐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이건 항산화 작용, 항산화 효소에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단백질, 세포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세포막이 세포를 둘러싸는 막인데 세포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세포를 보호하면서 그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물질들 통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포막이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3 뭐 이런 거 왜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몸에 좋대. 좋은 지방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세포막 때문에 사실은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도 마찬가지, 비타민 뭐 이제 E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먹게 돼요. 필요하다 느끼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먹는 거 먹고 그냥 남이 먹는다고 하고 그냥 하다가 또 그냥 또 안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임상 영양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산화 손상이라는 거, 이게 이제 산화 손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항산화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세포의 산화 손상이 가해지고 결국 이것도 암을 일으켜요. 산화 손상에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렇고,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항산화 그런 이론이. 이것도 마찬가지 면역에 관여한다는 내용이 쭉 있어요. T셀과 NK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아연이 어쨌든 면역에 관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커피도 그러네. 커피도 이게 방해하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파이틱산이라는 게 풍부해서 채소를 좀 많이 드시거나 이제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 아연 흡수 도와주는 거는 뭐 이제 쇠고기나 뭐 달걀이나 치즈 같은 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채식 위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연을 좀 보충을 해줘야 돼. 왜? 면역계 중요하죠. 그리고 나 뒤에 또 나올 건데 그래서 이거는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글루타치온 그 퍼옥시데이즈라고 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항산화 효소인데 결국에는 이때도 여기 이거를 이제 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 앞에서는 면역 관련된 기능, 이거는 항산화 관련 기능, 아연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은 요거 멤브레인이 아까 말했던 그거거든요. 세포막. 세포막에는 이렇게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지방산의 산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포막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지방 먹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포화지방 말고 불포화지방, 그 중에서 뭐 오메가3 자꾸 얘기하는 게 저런 이제 세포막의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세포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난 더 먹어 신경 써서 보충해줘야 된다. 채식주의자 그렇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금속, 카드뮴이나 이제 육체적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노출된 사람들도 많이 고갈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집에 아기들 있으면 혹시 아이들 성장에 참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에 그 중요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아연을 섭취 많이 해준다고. 여기 보면은 뭐 사춘기 여자아이들에게는 아연은 낮아지고 구리는 뭐 높아진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긴장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아연도 많이 섭취. 가족분 중에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연 보충제는 적극 투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아까 말한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비타민 A에도 역시 이 아연이 도움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 계속 반복되는 면역과 관련돼서 이거는 HIV는 우리가 에이즈죠, 에이즈.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도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보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카몬콜드 감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면역에도 이제 도움 주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사진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아연을 투여해서 상처가 빨리 낫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상처가 혹시 내가 수술 다음에 잘 안 낫는 분들 아연 결핍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디프레션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도 아연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는 게 낫대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거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암환자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저기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코티졸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서 막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그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 부교감 해가지고 막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때부터 이제 막 걱정부터 시작돼가지고 한번 시작되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있고 그게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기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컨트롤 잘 해주세요.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자꾸 안 좋은 생각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일 벌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어때 실화인데 오늘 조종 한 몇십 년 동안 조종 잘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내가 이 조종 계속 하다 보다가 요즘 이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3개월 후에 떨어져 사망하셨어요. 그렇게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을 가지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검사 결과 또 기다려야 되고 그때 과연 그 스트레스 관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영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완시키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처방하는 약 중에서 요 약은 주가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그때 미토콘드리아 기능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B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미토콘드리아나 이제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타민 B군 이거는 꼭 구해서 섭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 구하실 수 있으면 그걸 구하셔도 되고 지금 처방하는 약물이 있으니까 비타민 B군 꼭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비타민 B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에 산화 아연도 섞여 있죠. 대체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아연도 섞여 있고 어떤 경우는 셀레늄 섞여 있기도 하고 몇 가지 섞여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연이 섞여 있네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약간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왜 이유 없이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만성 피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많이 처방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쉬어도 똑같이 먹어도 피곤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비타민 B군은 꼭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아연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구해서 좀 드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그네슘 한번 볼 건데 마그네슘도 요 두 가지 정도. 아까 말한 비타민 B군이 섞여 있는 그 영양 그거랑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 정도는 우리가 아까 말한 에너지 대사 다시 말할게요.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련해서 꼭 돈이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한 몇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으로도 다 이게 좀 섭취가 좀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하시도록 권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셀레늄 관련해서 셀레늄 했었고 셀레늄은 그때 항암작용 있는 거 그때 했었죠. 그래서 셀레늄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아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마그네슘 위주로 할 건데 아까 말했던 이제 만성 질환으로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이제 만성 질환으로서 이제 뭐 염증과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그 대사증후군이잖아요. 대사증후군.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말한 대로 뭐 영양소,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 알게 되죠. 그걸 다 이제 정리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한번 대사치료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그런 이제 대사약물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이제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